네, 마지막 강의입니다. 네, 조선 시대예요. 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고 부족한데 어째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바로 마무리 마지막 조선 시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업. 조선 시대는 그 저번 시간에 고려 때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신진사대부랑 신흥무인 세력, 그러니까 신진사대부에서 정도전이라는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신흥무인 세력에서 이성계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이 건국을 하게 된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한데요. 그 태조 이성계. 위화도 회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위화도 회군이 무엇이냐면 이 우리나라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그 옛날 고려였죠. 이 고려가 옛날에 이렇게 막 여진이랑 막 이런 데서 자꾸 오랑캐들이 북쪽에서 침략을 하니까 우리 땅을, 고려 땅을 그 신흥무인 세력들 이성계 그리고 최영 장군,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로 유명한 최영 장군 등등 이런 장군들을 보내서 그 북벌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어떤 뭐 그런 오랑캐들을 좀 토벌을 하게. 근데 이성계가 여기 압록강에 그 지금 한강의 여의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 위화도라는 그 섬 아닌 섬이 있어요. 섬 같지 않은 섬이 있는데 이 위화도까지 군사를 이렇게 몰고 자기들의 세력들을 몰고 갔다가 이 최영 장군이 사실 고려에서 좀 그러니까 뭐랄까요? 고려를 지키기 위해 그냥 고려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이성계가 이 위화도에서 근데 그 이성계는 좀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파였고, 네.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렸다 해서 위화도 회군이에요. 이거를 계기로 이성계가 이제 개경을 점령을 하고 새로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음을 알리는 거죠. 선포를 한 거죠. 조선이 세워졌다. 새롭게. 고려는 망했다.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조선이 세워져요. 조선이 세워지는데 이 조선을 세워지는데 고려 말기에 이제 이성계를 필두로 이제 과전법이라는 또 새로운 토지 제도를 뭐 사이에 이 사이에 토지 제도 과전법을 또 제정을 해요. 이게 이전에 있던 그 전시과 제도가 막 또 전지도 주고 시지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땅이 나와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에 대한 수탈만 심해지고 관리들의 힘만 세지고 근데 과전법은 그 시지는 빼고 이제 전지만 주고 좀 이렇게 백성들 생활도 좀 더 안정시키고 귀족들 또는 지배 세력들의 힘도 좀 약하게 만드는 그런 토지제도였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제정을 하면서 이제 조선이 세워집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렇게 세워요. 정도전이랑 같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태조 다음에 중요한 왕이 바로 태종입니다. 태종. 이방원이죠, 이방원. 한번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세종이에요, 세종. 중요한 왕이. 세종 다음에 중요한 왕은 세조입니다, 세조. 일단 여기까지. 하나 더 할게요. 성종까지 하겠습니다. 성종. 이렇게 거의 조선 전기죠, 전기. 최전기. 맞나요? 아무튼. 자, 태종. 태종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나라가 딱 이렇게 안정화됐어요. 그럼 더 안정화시키든지, 아니면 한번 이렇게 나가가지고 조금 전쟁을 하든지. 태종은요,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조선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막 그렇게 크게 위협이 되는 이제 다른 나라가 없었어요. 뭐 중국 쪽에도 없었고 뭐 여진이 좀 있긴 했지만 이 태종은 그래서 왕권 강화에 힘을 씁니다. 왕권 강화. 이게 세종과 태종이 조금 비교되는 부분이에요.
태종은 왕권 강화에 힘을 썼는데 세종은 왕권을 조금 분산시켜요. 상호 견제죠. 상호 견제. 어떻게 강화를 시켰느냐? 태종은요, 육조 직계제. 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요.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라는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났느냐? 육조 직계제 같은 경우에 이 육조가 뭐냐면 이 옛날에는 뭐 예조, 이조, 병조, 형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조 판서, 뭐 형조 판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옛날 지금으로 치면 뭐 외교부 장관 판서가 장관이고, 이조는 뭐 외교부 뭐 인사혁신 천대 뭐 부 뭐 예부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거예요. 그런 조 6개 조가 있었어요. 뭐 외교부 국방부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직계 바로 왕한테 다이렉트로 직접 이렇게 보고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뭐 중간에 거치는 거 없이. 그 왕이 자기가 그 뽑아놓은 관리들한테 직접 그 얘기를 듣는 거죠. 왕의 권력도 세지고 물론 왕이 할 일도 많아지지만 왕권이 계속 강화가 되는 그런 제도인 거죠. 근데 반대로 좀 대비해서 의정부 서사제 같은 경우에는 이 6조에서 의정부한테 가는 거예요. 의정부를 거쳐서 이렇게 다시 왕한테, 의정부에서 왕한테 오는 거예요. 한번 걸러지는 거예요. 그 의정부가 약간 대통령 밑에 있는 뭐 행정부? 하나의 또 다른 행정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채택을 했다. 그러던 그 중에서도 또 6조 직계제에서도 왕권 강화를 하고 또 사병을 철폐시켜요. 사병 철폐. 그리고 호패법. 사병 철폐가 뭐냐면 사병 그 사사롭게 각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병사들을 이렇게 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없애버린 거죠. 법으로. 왜냐면 이방원이 그렇게 왕이 됐거든요. 자기 형들을 죽이고 자기 이제 병사들을 모아서 이렇게 힘을 길러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병들을 이렇게 못 모으게 했고요. 호패법이라고 해서 주민등록증이에요.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게끔 호패 지니게끔 했습니다. 이거 두 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냥 한번 보자마자 아 이거 태종이다 라고 알 수 있으면 정말 좋은,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모르겠다, 정 모르겠다, 못 외우겠다 하면은 네, 이걸 외우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또 물론 뭐 세세한 것까지 다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적어도 그 검정고시에서는 그런 세세한 거 하나 알아가지고 딱 이렇게 딴 거 모르고 맞히는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렇게 어떤 왕이 이 시기 이 흐름에 있었지 이것만 알아도 대체로 문제를 통해서 유추를 해서 맞출 수 있거든요. 그 문제를 맞힐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병철폐 호패법 알면 좋은데 이것만 알았을 때 이것만 알아도 바로 태종인 거 알 수 있고 문제 하나 그냥 1초 만에 풀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된다. 이제 왕권 강화 그리고 육조 직계제 이거를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으로 넘어갈게요. 세종은 워낙 뭐 유명하니까 세종대왕, 훈민정음 창제, 그리고 훈민정음 하면 꼭 함께 딸려 나오는 게 있어요. 지편전입니다. 지편전 학자들과 함께 연구를 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편전이 어떤 뭐 교육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기관 주로 뭐 한글 연구도 하고 뭐 정책 연구도 하고 뭐 주로 훈민정음 창제하는데 이 지편전 학자들이 이게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네. 훈민정음, 지편전 항상 세트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종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 훈민정음만 생각하고 되게 좀
제도적인, 좀 문화적인, 사회적인 이런 업적들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험 문제는 군사적인 것도 꼭 하나씩 곁들여서 나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4군 육진이에요. 4군 육진을 설치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막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여진이 이렇게 있었다 했죠. 이쪽 지방에 여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세종대왕 때 4군 해가지고 막 이렇게 4개 군을 타고 육진 뭐 이렇게 약간 군사 경비 시설을 이렇게 딱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진이 함부로 우리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게끔. 이게 세종 때 설치된 거예요. 4군 육진. 이거 시험에 의외로 많이 나와요. 다음 중 뭐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거. 또는 훈민정음 안 주고 의정부 서사제랑 4군 육진 준 다음에 이거 시행한 왕은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훈민정음 너무 쉬우니까. 네. 그래서 4군 육진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 세종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평화로웠다 하기도 그렇네요. 네, 세종 때까지도 되게 평화롭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 세조 때 들어서면서 나라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 세조가 계유정난이라고 해서 자기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을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관직들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좀 나라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딱딱해지고 좀 무서워지는 거죠. 정권에 반대하면 이제 죽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세조도 한 일이 많습니다. 이 세종 때 의정부 서사했죠. 근데 다시 육조 직계제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이제 왕권을 더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경국대전을 편찬을 시작을 해요. 편찬을. 그리고 제가 성종을 왜 껴넣었냐면 이 성종대에 들어와서 완성이 됩니다. 완성. 이게 경국대전이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경국대전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경국대전. 조선의 최고의 법전. 경국대전은 법전입니다. 법전. 법률을 담고 있는 법전이에요. 법. 조선의 최고의 법전. 조선의 법전. 조선은 조선의 법은 뭐 어떤 책에 쓰여 있었나? 다 그냥 경국대전 바로바로 튀어나와요. 경국대전. 시험에 한 문제 진짜 2회 중에 한 회는 꼭 나올 것 같아요.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경국대전. 보기로라도 나와요. 경국대전. 꼭 알아두십시오. 네, 이렇게 세조 그리고 성종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뭐 연산군, 중종, 명종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기묘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뭐 조광조의 개혁, 살인파,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검정고시에서 다루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검정고시에서 시험에 출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 한눈에 보기에 있는 이 내용들 있잖아요. 그 성종 다음에 뭐 연산군, 중종 이 내용들을 한 번씩 그냥 읽어보기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명종 이후에 선조 때부터 시작된 비극, 이제 임진왜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영조, 광해군, 영조, 정조 그리고 조선 후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임진왜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선조인데요. 이게 한 세조 우리가 아까 세조 성종에서 끝냈잖아요. 세조 성종 이후에 한 100년 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0년 뒤. 선조 때 이제 임진왜란이 발생을 합니다. 임진왜란. 이게
1592년이에요. 네. 임진왜란 때 임진년에 발생한 외란이에요. 그러니까 외에서 임진년에 이렇게 난을 일으킨 거죠. 한반도를 쳐들어온 거예요. 조선을 들어와요. 그래서 되게 막 우리가 피해를 엄청나게 입습니다. 이때 활약한 그 엄청난 우리나라 최고의 장군 이순신 장군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권율 장군도 등장을 합니다. 권율 장군도 뭐 행주대첩이라고 해서 행주산성에서 뭐 되게 그 큰 승리를 이끌어내서 되게 대단한 장군으로 여겨지는데 검정고시에는 잘 나오진 않아요.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산도 대첩, 한산도에서 하객진 그 전술로 왜구들을 딱 격파해낸 엄청나게 큰 승리를 이뤘죠. 그리고 정유재란이라고 해서 뭐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 5년 뒤에 이 임진왜란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가 정유재란의 그 5년 뒤에 1597년에 그 다시 쳐들어와요. 일본이 왜가. 이때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이랑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명량대첩이라 돼 있네요. 여기 명량해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명량해전이랑 노량해전 이 두 가지 전쟁에 참여를 하셔요. 이 명량해전이 그 유명한 그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노량해전에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죠. 네. 사실 뭐 임진왜란 때는 여기서 알 거는 이순신 장군 밖에 없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너무나도 근데 너무 유명하죠.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될 게 의병입니다. 의병.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서 일반 백성들이에요. 뭐 승려들도 있고 일반 백성들도 있고 의병들이 일어나서 외에 저항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맞서 싸운 거죠. 민초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이 와중에도 그래도 조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부가 있을 거예요. 정부가 왕실에서도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새로운 그 기구가 딱 설치가 됩니다. 이때 설치된 기구가 바로 훈련도감이에요. 훈련도감. 훈련도감. 훈련도감이 처음에는 그 군사적인 그 기구로 딱 설치가 됐어요. 그 임진왜란 이전에 막 제대로 된 변변한 그 군사기구가 없었는데 임진왜란을 딱 맞고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나라 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부랴부랴 군사기구를 딱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이 되다가 임진왜란을 이렇게 정유재란까지 다 끝나고 이 임진왜란 이후에 이 훈련도감이라는 기구가 군사적인 목적 이외에 더 이 목적이 확대되고 권력이 커지면서 이제 정치적인 권력 기구로 이제 더 커지게 돼요. 자, 이게 사실 임진왜란의 다예요. 임진왜란의 다입니다. 임진왜란의 다인데 여기서 되게 뭐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점은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 뭐 그 이외에도 권율 장군도 있었고 그 중요한 거는 의병들의 활동도 있었더라. 의병들은 뭐 여기 나오시는 거 책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뭐 곽재우 장군 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도감이라는 기구 이거 하나,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기구 하나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임진왜란 파트에서는 이순신 장군이랑 그리고 하나 외우라면은 훈련도감이고요. 두 번째 의병입니다. 자, 다음 이렇게 좀 임진왜란 좀 순전 돌리나 싶었더니 불과 한 30년 뒤에 또 쳐들어와요. 또 누가? 인조 때 그 여진 있죠. 여진 얘들이 엄청 성장을 합니다. 나라가. 처음에는 후금이에요. 후금이었다가 청나라가 됐다. 청나라. 나중에 이 그 개항기까지 가서도 이 청나라는 나라가 있죠. 청일 전쟁도 하고요.
대단한 나라로 발돋움한 거죠. 이 후금인데 이 정묘호란인데 이 정묘년에 일어난 오랑캐의 난이라고 해서 정묘호란이에요. 이 오랑캐가 바로 후금이고요. 이 후금이 여진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인조 때죠.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강화도로 피난을 가고,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여진을 되게 오랑캐 취급을 했잖아요. 되게 별거 없는, 되게 그냥 시끄러운 애들로 취급을 했었는데 너무 세지니까 좀 자존심도 있고 형제의 조약을 맺자. 우리가 아우할게. 조선이 그래도 조금 자존심을 굽힌 거예요. 그래도 차마 군신 관계는 안 되겠고. 그래서 형제 하자라고 합니다. 형제 하자라고 해요. 근데 청나라가 나중에 막 생각해보니까 이거 뭐 우리가 형제 해가지고 뭐 얻을 게 하나도 없는데 하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해요. 우리를 임금으로 섬겨라. 너넨 신하하고.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끝까지 버티죠. 버티는데 버티다가 결국에는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끝내 항복을 하고 삼전도라는 곳, 지금의 그 잠실 쪽이에요. 송파 밑쪽, 잠실 밑쪽 가서 머리를 이렇게 바닥에 3번 찍고 항복을 하죠. 그리고 군신 관계가 됩니다. 이때 후금일 때 일어난 게 정묘호란인데 이 청나라일 때 일어난 게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이게 1636년이고 이게 1627년이에요. 우리 이제 조선 때는 이제 큰 전쟁이 딱 2개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선조 때 임진왜란, 그리고 인조 때 병자호란.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 이 병자호라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강화도로 피난을 가고 뭐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가 정묘년에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쳐들어와서 그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투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삼전도에서 굴욕을 맛보며 항복을 했더라. 이건 뭔가,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는가? 병자호란, 이렇게 됩니다. 임진왜란도 비슷해요.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대첩을 했다. 권율 장군이 행주 대첩을 했다. 이 전쟁은 뭔가? 임진왜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는 기역. 임진왜란 때 세워진 기구다. 이 기구는, 기역에 들어갈 기구는 무엇인가? 기역은 군사 기구 이런 거 조직 기구였다. 이후에 후기에는 정치 권력 기구로 확대되었다. 이러면 정답은 훈련도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네. 이제 이게 그 주요 사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선 전기에서 중기라고 보거든요. 이제 후기를 병자호란 이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전기까지를 전기 중기, 그러니까 병자호란까지의 이런 정치 외교적인 걸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토지제도랑 세금, 또는 그리고 문화, 이런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토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태조 이성계 때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바뀌어요. 이게 갈수록 땅이 부족해지니까 이 과전법에서 전현직, 전직 관리들한테도 막 지급하다가 이 현직 관리한테 주는 걸로 바뀝니다. 근데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거 다음에 고살 내용에서 정조, 영조로 들어갈 건데 거기에 나오는 균역법이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문화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세금 이런 것들도 그 문제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문화로 가보면 이 조선 전기에는 어떤 세종이 그래도 좀 문화를 꽃피우는데 일조를 했는데, 세종 때부터 그래도 그 당시에는 조금 사회가 덜 이제 민중의 백성들에게 개방되어 있어서 좀 문화들 자체도 고위
지배계층 위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뭐 주로 그 어떤 막 장영실이 만드는 뭐 세종대, 뭐 추구기, 뭐 훈민정음은 아까 말했으니 넘어가고요. 뭐 앙부일구, 희시계죠. 뭐 이런 과학 그런 기구들이 발달했었더라. 그리고 안견과 강희안이라는 이 화가들이 그린 뭐 고사관수도, 뭐 목류도원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풍경화인데 이것도 이따 그냥 자료 보여드리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조선 시대 그림이라는 것만 알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딱 이거 그래도 문화에서 2개만 딱 알고 가자라고 하면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고려 땐 불교였죠.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고려라는 나라를 문제 삼으면서 새롭게 태어난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와는 다른 유교를, 성리학을 그 나라의 기준으로 삼고 기치로 삼고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교를 여러 이제 지방에서도 이제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한 기관이 필요한 교육기관이, 그 교육기관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서원. 이 서원들이 널리 보급됐어요. 서원들이. 뭐 두세붕이 지금 백운동 서원을 시초로 해서 뭐 소수서원 뭐 이렇게 점점 더 서원이 뻗어 나가게 되죠. 네, 서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당시 학생들을. 그리고 이 유교, 뭐 성리학 하면은 대표적인 인물 딱 2명이 떠오르죠. 바로 태계 이황 선생이랑 율곡이 선생. 이 1,000원짜리, 5,000원짜리죠. 1,000원짜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 1,000원, 5,000원권에 있는 두 위인분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서원, 성리학. 그리고 이 당시에는 조선 백자가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조선 관련한 뭐 문화에 대해서 나온다면 보통 백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백자 또는 이제 나중에 후기 가가지고 민화, 풍속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백자도 이따 자료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선 후기 파트 한번 볼게요. 조선 후기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부터 볼 텐데 뭐 물론 병자호란까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다뤘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앞에 임진왜란 이후 바로 직후 광해군 때 또 다뤄야 될 내용이 있어서 보도록 할게요. 광해군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임진왜란을 직접 몸소 겪고 심지어 전투에 참여했어요.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추스려야 되는 어떤 막중한 책임을 이렇게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뭐 명나라도 있고, 명나라 우리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또 여진이 또 괴롭혀요. 안 그래도 우리 힘든데 우리한테 막 뭐 내놔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 한편을 들지 말고 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자. 그걸 이제 중립외교라고 합니다. 광해군이 명과 이제 후금이라고 하겠습니다. 후금 사이에서 이제 중립적인 외교적인 자세를 취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 문제에 꽤 자주 나옵니다. 대동법. 모든 조세를, 모든 세금, 다시 적게요. 공납이라고 하죠. 공납. 이제 특산물로 받던 그 세금을 쌀로 통일하는 거예요. 쌀로. 그러니까 세금을 그냥 쌀로 통일해서 받는 법이었다. 왜냐면 그 특산물이라는 게 딱 그 특정 지역에만 나는 특산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막 풍흉, 좀 잘 나는 해, 안 나는 해에 따라서 막 너무 달라지고, 또 지역마다 또 막 부패도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쌀로 통일해서, 그럼 막 상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냥 쌀로 통일해라. 쌀로 통일해가지고 그냥 얼마씩 받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실제로 이 백성들이 대동법 덕분에 살림이 생활이 많이 안정되었다고 해요. 예, 대동법. 광해군 하면 뭐 제가 막 고려할 때도 그렇고 막 공민왕 하면 뭐 쌍성총관부 뭐 하나씩 외워라 하잖아요. 광해군 하면 대동법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대동법이 뭔지는 알아야겠죠? 쌀입니다. 그 다음에 광해군 하면 인조 때 이 중리배교를 펴다 보니까 후금이 또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쳐들어왔죠. 예, 조선을. 이때 이제 정묘호란, 그 다음에 또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면서 병자호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뭐 겨우겨우 또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자, 이렇게 우리가 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조선이 이렇게 막 세조까지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세조 때 약간 이랬다가 또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임진왜란 때 확 추락하죠. 임진왜란 추락합니다. 광해군 때 겨우겨우 다시 회복을 하나 싶더니 그 병자호란 때문에 다시 또 추락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줄기 빛이 도래하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영종조 시대라고 해요. 영종조 시대가 이 시기를 담당합니다. 영종조 시대가 이제 영종조 시대를 보면 내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영조랑 정조가 영조 때 이 탕평책이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탕평비도 건립을 해요. 그리고 정조가요, 할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똑같이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영조 때 서원정리. 네, 서원정리가 영조 때네요. 이게 서원이요. 그 조선 전기부터 막 우후죽순 막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서원이 왜 많이 생기면 안 좋았냐면 그 세금을 좀 면세를 해줬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유교 이런 걸 장려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근데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서원을 정리를 합니다. 나중에 그 흥선대원 가서는 서원을 아예 없애버려요. 몇 개만 남겨두고. 다음에 이 서원 정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썼는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영조하면 이 탕평책 굉장히 중요해요. 탕평책이랑 더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말한 균역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이게 시험에 꼭 나와요. 꼭 이따가 기출문제 나올 겁니다. 제가 그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두 필에서 한 필로 세금을 좀 줄여주는 정책인데 이 균역법이 영조 때 들어서 실시가 됐는데 이 영조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여겨져요. 영조하면 균역법. 세금 그걸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는 거예요.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 이 정조는 한 게 너무 많아요. 정조도 한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읽어봐야 할 것은 꼭 한번 짚고 가야 할 것은 수원화성이에요. 수원화성. 이게 고적검정고시다 보니까 쉬운 내용, 가장 딱 눈에 들어오는 내용을 가장 먼저 이렇게 문제로 내주거든요. 이 수원화성이 딱 그냥 시각적으로 이 수원화성 딱 그림 줘놓고 이거 어느 왕 때냐, 또는 뭐 어느 시대냐, 또 이 시대 때 뭐 일어난 일이 뭐냐, 이 왕이 한 일이 뭐냐 물어보기 너무 좋아요. 그때 수원화성하고 탕평책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 수원화성 하나 알면 나머지 이런 거 다른 거 제끼고 선지 하나 남은 거 딱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이제 규장각입니다. 규장각을 육성했더라. 이거 막 문서들 저장하고 또 막 연구하고 이런 곳이었다고 해요. 이런 것을 이렇게 정조가 육성을 하고 발달을 시켰다. 이 수원화성을 보고 탕평책이랑 규장각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정조보다는 영조가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도 정조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영조랑 정조랑 어떻게든 나라를 또 안정화시켜보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발전시켜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정조 이후로 나라가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말을 안 듣느냐? 정조가 본인의 능력이 너무 뛰어났던 나머지 본인의 힘을 믿고 본인의 후손들도 자기처럼 할 수 있을 거라 잘못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할 일들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기들 후손들이 이제 할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감당해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그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외척 가문에게 힘을 빌리는데 이 시기를 우리는 세도정치 시기라고 해요. 세도정치.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외척 가문의 힘을 빌리고 이 외척 가문이 이제 권력을 장악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이 정조가 죽고 뭐 순종, 그다음 헌종 이렇게 철종 넘어가면서 이 세도 정치가 본격적으로 심화가 됩니다. 이 세도 가문이 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욕심도 이제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막 매간매직도, 그러니까 관직도 막 사고 팔고, 그리고 삼정의 문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삼정, 전정, 그리고 군정, 그리고 환정인데요. 네. 막 그 전정, 그리고 뭐 땅에서 오는 세금, 공납이나 군정, 이제 군역, 그리고 군사,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군역, 환정, 그리고 환국이라고 해서 뭐 쌀 빌렸다가 뭐 갚게끔 하고 이러는 제도들에 있어서 막 비리와 부패가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그런 부패가 너무 심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세도정치 시기였다. 이 삼정, 이 전정, 군정, 환정, 이 세 개의 세금 제도, 조세 제도가 문란해져가지고 국민들의 생활이, 백성들의 생활이 굉장히 피폐해졌다. 그 시기가 바로 세도정치의 시기였다. 자, 이렇게 세도정치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겠죠. 이때 반란들이 역시 그 반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농민들의 봉기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때 그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때 기억해둬야 할 농민 봉기 또는 난 딱 두 개만 꼽으라 하면은 저는 이 홍경래의 난과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을 꼽겠습니다. 이 중에서 동학농민운동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동학농민운동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학이 일단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동학은요, 밑에 보면 나오겠지만 최재우라는 사람이 창시를 합니다. 그리고 인내천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거죠. 인간 모두를 존중하는 거예요. 조선시대가 신분제 사회였는데 인간 전체가 다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사상이다 보니까 평등적이죠. 되게 급진적인 사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지배계층들은 싫어했겠죠. 근데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사상이 되게 유행을 했다더라. 그리고 이 사상을 기반으로 농민들이 그러니까 들고 일어납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한 사람 누구다? 녹두장군 전봉준이에요. 이 전봉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시험에 거의 한 번씩 꼭 나와요. 이 전봉준 장군이랑 플러스 전주성, 전주 화약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전북 전주 맞아요. 그 도시 이름이에요. 전봉준 장군과 전주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이거 무조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 홍경래의 난이 있죠. 이거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4월에. 이게 어떤 거냐면 홍경래라는 사람이 이 평안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평안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세도정치 시기에 막 부정부패도 너무 많고 차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화가 나는 거죠. 우리도 이
특히 이 평안도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차별을 하는 거예요. 막 세도 정치 이 가문들이. 그래서 이렇게 못 산다. 우리도 평등하게 대우를 해달라. 똑같이 대우를 해달라 하면서 일으킨 난이 홍경래의 난입니다. 이 홍경래의 난은 진짜 하나밖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평안도 하나를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평안도 하면 홍경래. 이렇게 매치를 시키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뭐 이제 조선 후기의 세상 모습이었죠. 이거 균역법 꼭 알아주시고, 영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의 경제를 보면 그냥 하나로 요약하면 돼요. 조선 후기의 경제. 조선 후기의 경제는 시장 발달입니다. 시장 발달. 그냥 한마디로 그냥 끝. 시장 발달. 시장이 발달해요. 끝입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돼요. 막 한강이나 이런데 여러 가지 강 이런 데 다니면 배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물품 나르면서 상품 팔고 이런 상인들, 그 여러 가지 보따리 집어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장 열리는 데 가가지고 풀어놓고 파는 이런 상인들, 이런 상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다더라. 그리고 플러스 이 조선 후기로 가면서 아까 막 관직도 사고 팔고, 그리고 양반도 사고 팔 수 있었어요. 양반 신분을. 그러면서 양반의 수가 막 증가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신분의 경계가 모호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즐기는 문화의 그런 것도 좀 경계가 모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이 즐기는 문화가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풍속화죠. 풍속화. 민화, 판소리,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합니다. 이따가 또 자료를 보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이렇게 하면은 끝인데, 이제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면 끝인데, 조선 후기에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좀 이제 원래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좀 이론적인 부분에 국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그런 데 집중해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기로 가면서 이 실학이라고 해서 좀 실용적인 학문을 기반으로 우리가 국가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등장한 되게 유명한 인물이죠. 그 사람이 바로 다산 정약용이에요. 정약용. 우리 지금 이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 이 사람 한 명만 딱 기억을 하고 갈 겁니다. 정약용. 이 정약용이 왜 중요하느냐? 아까 정조할 때 수원화성 했죠. 수원화성. 이 수원화성을 축조하는데, 수원화성을 짓는데, 건설하는데 이 정약용이 만든 이 거중기라는 이 무거운 거를 좀 쉽게 끌어올리는 기구를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정약용은 글도 잘 썼어요. 목민심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무원, 지금으로 말하면 관리들이 지녀야 할 덕목,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써놓은 책이 있고요. 그리고 경세유표, 토지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실용적인 학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인물입니다. 이거 정약용이란 인물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조선 후기 내용까지 끝났고요. 이제 자료를 보면서, 문제 풀어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료 한번 볼 텐데요. 이건 이제 조선 전기예요, 전기. 이제 세종대즈음에 이게 바로 안견의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라는 이제 그림이고요. 이거는 안견의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입니다. 아무래도 좀 풍경 위주의 그림인 거 보이시죠? 이거 조선 전기의 그림이구나, 이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건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고요. 이거는 조선 백자예요, 백자. 이거 조선 백자 그냥 하얗게 생긴 거예요. 이거 백자 딱 보자마자 그냥 조선시대구나, 이거 딱 캐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바로 영조, 정조로 넘어가요. 이게 영조. 탕평비.
탕평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했던, 그리고 그걸 상징하는 평평비고, 이게 바로 수원화성입니다. 수원화성. 정조 때 정약용이 개발한 거중기를 이용해서 만든 건축물이고요. 다음으로 이거는 진경산수화라고 해서 조선 후기 때 또 유행한 또 어떤 풍조예요. 그림의 종류랄까요? 네. 이게 겸재정선이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거 그 책에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 진경산수화 자료 10번에 인왕제색도 그리고 뭐 금강전도라고 해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때 민속화, 풍속화, 그리고 민화라고도 해요. 이건 김홍도, 유명하죠. 김홍도와 이건 신윤복 작가, 화가가 그린, 이건 씨름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월하정인이란 이제 달 밑에서 정을 나누는 사람들, 달 밑에서 정을 나누는 커플들,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좀 옛날 같으면 이제 조선 전기 같은 상상도 못했을 좀 풍속적인 그런 분위기의 그림들이 좀 유행을 했다더라. 이것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호랑이, 뭐 까치, 뭐 이런 풍속화예요. 민화. 이건 민화입니다. 민화. 민간에서 일반 백성들이 막 그리고 되게 유행을 했던 방식의 그림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추사 김정희라고 되게 유명한 되게 뭐랄까 되게 유명한 어떤 그 선비가 있어요. 네, 선비. 필력이 상당한 되게 글씨를 잘 쓴다고 유명했던 그 사람이 그린 새한도라는 그림이고, 이거는 그 추사 김정희라는 사람의 글씨체, 그 사람이 김정희의 호를 따서 추사체라고 불리는 글씨체입니다. 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풀면서 강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풀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합시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세종의 정책이죠. 집현전 설치, 의정부 도사지 운영, 훈민정음 창제. 다 나왔네. 아는 거? 뭐가 있을까요? 1번 볼게요. 4군 6진 설치. 제가 군사 정책 하나 꼭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몰랐으면 못 풀었을 거예요. 저거 3번 아마 하지 않았을까. 2번 강동육주, 서희죠. 서희. 이 동북구성, 저건 윤관의 별무반이 했던 거고요. 4번 천리장성은 고려 때 또는 영계소문, 이렇게 답이 될 수 있겠죠. 답은 1번 4군 6진. 세종대왕이 했던 것 중에 집현전과 훈민정 그리고 4군 6진까지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조선 세종의 정책으로 옳은 것. 세종의 정책 또 나왔네요. 자, 기억 집현전 설치 맞죠? 집현전. 바로 밑에 훈민정 맞죠? 기억 디귿. 답은 벌써 나왔어. 2번. 니은 경국대전 완성. 경국대전 시작은 세종대, 완성은 성종이죠. 예. 리을 노비안관법은 광종, 고려 광종 때입니다. 답은 2번. 다음에 설명하는 조선의 법전은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한 성종 때 완성함. 답은 경국대전. 1번이죠. 1번. 1번. 자, 다음에 설명하는 제도는 조선 광해군 때. 광해군 때 실시했대요. 집집마다 부과하던 토산물, 토지 결수에 따라 쌀로 통일하게, 뭐 면포, 동전 등으로 하였는데 보통 쌀, 통일했어요. 정답은 1번,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광해군 하면은 토지, 대동법. 무조건 기억해주세요. 광해군 하면 대동법. 자, 다음. 조선 영조 때 군역 부담을 부르주기도 실시했다. 1년에 한 필로 줄여준 거죠. 군포를. 정답은 3번. 균역법. 균역법이에요. 이거 아까 제가 추가로 또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영조가 이전에 막 계속해서 이 외란도 겪고 호란도 겪고 너무나도 피폐해져 있는 이 백성들의 생활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이런 균역법을 실시한 거죠. 조선 영조 때 군역 부담을 이제 줄여준 거예요. 농민들이 1년에 원래 2필을 냈었는데 한 필만 내도 되게끔. 균역법입니다. 꼭 외워주세요. 자, 다음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조의 정책, 규장과 운영. 정조
규장각, 장용령은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일단 보기로 나왔으니까 일단 정조가 뭘 했는지만 기억을 하면 되죠. 자, 대가야 정벌. 아니죠. 대가야. 가야는 신라한테 정벌당했죠. 진흥왕 때입니다. 2번 훈민정음 창제.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죠. 3번 수원화성. 정답은 3번 수원화성이네요. 4번 노비안건법 실시. 노비안건법은 아까 말했듯이 광종, 고려 광종 때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선 후기 농민봉기는 자, 1812년 순조 때 평안도에서 지역차별과 세도정치에 저항하여 일어난 농민봉기래요. 제가 하나 기억하았죠. 평안도 하면 하나. 홍경래의 난 하나 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선 후기에 일어난 여러 봉기들 중에서 인술 농민봉기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딱 2개만 기억해 달라 했어요. 2개만. 평안도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과 동학을 기반으로 일어난 전봉준을 필두로 해서 일어난 동학 농민운동. 네. 이렇게 2개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이제 바로 나오죠.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 전주성 나왔어요. 전주성. 전주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전봉준 동학농민운동 딱. 자, 그리고요. 지금 문제가 조금 특이한데 이거는 원래 동학농민운동이나 뭐 전봉준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건 특이한 게 기억을 체결했대요. 농민군이. 집강소. 이거 집강소도 중요합니다. 집강소 혹시라도 여유되시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주성 나왔죠. 전주성. 전주. 이번에 전주라고 대놓고 나와있죠. 2번 전주 화약 딱 하면 되는 거. 이 대한국 국제 텐진조약 뭐 헌의협정 이런 거 다 그 개항기 이후니까요. 뭐 아마 그 다음 이제 강의들 보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문제.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조선 후기의 화가는 굉장히 이 정도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문제들 중에서 검정고시 문제들 중에서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 문화 관련해서 화가 이름 물어보는 게 흔치 않은데 이렇게 화가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문화에 있어서 그 풍속화, 아까 제가 김홍도, 신윤복, 그리고 겸재, 정선, 강희안, 안견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그 대충 그 그림들이 있다는 거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가 그 중에서도 이 정선이라는 화가를 좀 강조를 드리고자 가져온 거예요. 정선이라는 화가 꼭 알고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사 김정희, 아까 마지막에 글씨체 막 있었던 거 있죠? 김정희라는 인물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답은 이게 정선인데요. 원래 그 앞에 안견이랑 목유도원도 보면은 안견이 그린 목유도원도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 막 산이 막 되게 막 그러고 그게 좀 중국의 것을 모방했다라고 해요. 뭐 산수화를 중국 것을 모방한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산천을 사진으로 묘사하기 시작한 그런 진경산수화를 그린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이 정선이라는 화가입니다. 아까 금강전도랑 인왕제색도도 자료로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문제풀이까지 맞춰봤습니다. 이게 연속으로 막 몇 시간씩 이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막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전달해야 될 내용을 다 전달했는지도 모르겠고 정신이 좀 없네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일단은 조선시대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어가지고 최대한 좀 꼭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면 언제든지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해주시고 문의를 넣어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들 코로나인데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년에 이제 시험 8월 시험까지 끝났으니까 내년 4월 시험까지 화이팅 해서 꼭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근대사 파트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근현대사 파트 시작될 거니까요. 계속해서 열심히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